한반도가 정말로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지역이냐. 이거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본군의 전선들을 이제 해체하기 위해서 영국군과 중국군을 동원하기 위해 이제 미국이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합국의 일부였던 러시아의 스탈린을 부르지 않고 중국의 장개석과 영국의 처칠을 불러가지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중에 3지역만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만주,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을 그냥 독립을 시켜줄 경우에 과연 한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냐라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의구심을 좀 가졌던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 쪽의 영향권 하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미국은 일본이 패망을 하자마자 38선 이남에다 미군정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 말고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급한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다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46년부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한국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되기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6월부터 1950년 6월까지 그 1년 기간이 한반도에 이제 주한미군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주한미군의 숫자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는 거고 정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71년에 닉슨 행정부에서 1개 사단을 철수를 했고요. 사실 닉슨 행정부는요 완전히 다 주한미군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면 주한미군이 대부분 철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도 너무 많은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들 중에 정말 필요한 미군들만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77년에 대통령이 된 카터 대통령은 또 한 번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옵니다. 지상군을 다 철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긴장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카터가 제기했던 게 3자 회담입니다. 남북한과 미군이 우리가 3자 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그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카터 대통령의 이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1979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한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며칠 전까지도 3자 회담을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12.6으로 죽고 또 카터 행정부도 1979년 80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인질들, 이게 이제 영화 아르고에 나타나는 그 장면들인데 인질 사태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주한미 지상군의 철수 계획 또 3자 회담 계획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야무야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형의 모습이 이제 70년대 말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80년대를 통해서는 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것이 거의 진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다음인데 레이건 행정부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신냉전 하면서 공산권 쪽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군사비가 확 올라가요.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 다음이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걸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부시 대통령 둘이죠.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인데 91년, 92년은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도 역시 미국 정부의 군사비를 감축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91년, 92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 유럽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 정권은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위기와 기회는 서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굉장히 쉽게 기회가 되고 기회는 또 굉장히 쉽게 위기가 됩니다. 사실 91년, 92년은요, 우리한테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북방 정책을 선언을 했고 또 남북한 사이에 기본 합의서를 만들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근데 갑자기 93년부터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1992년에요.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하면서 남한에 있었던 남한 주한미군의 전략 핵무기를 다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한 쪽에 더 이상 이제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자기들도 개발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북한 핵 문제는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다 철수한 직후부터 북한 핵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1992년에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수교를 합니다. 사실 북한은 가장 믿는 구석이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1992년에 중국 정부가 사전에 북한 정부의 의논도 없이 남한 정부가 수교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핵우산이 없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91년, 92년의 이 기회라는 건요, 93년이니까 바로 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북한은 국제 핵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감시도 받지 않겠다. 현재 미국 정부는 우리는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때리겠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에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하나는 남한하고 북한의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오히려 민주화를 위해서 비판해야 하는 대상하고 손을 잡고 그 당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빚을 안게 되니까 본인이 9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이제 북한은 사실 북한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정체가 시작이 되고 80년대 와서 이 정체가 더 길어지다가 90년대 초에 와서 완전히 이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특히 90년대 초에 연속으로 있었던 북한에서의 자연재해라는 것은 거의 북한이 회생 불가능한 경제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군사적인 긴장보다는 남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이런 순간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북한에다 제안을 하고 남한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자.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선 불운했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반면에 반대급부였던 것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과 카터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이 핵 관련된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가요, 지금에 있어서 북미 관계를 이 정상 간의 대화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조건들이 얘기가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 이미 그 안에 이미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중요하게 북한이 핵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만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핵 발전소가 또 문제가 됩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 발전소를 운영을 해야 되고요.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료들을 재처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핵탄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다 없애게 되면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라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액수가 뭐 보통이 아닌 굉장히 큰 액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야, 우리가 니네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게. 그 북한에다 우리 대사관을 설치할게. 북한에 투자할게. 라고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핵화를 한다라고 할 때 북한 쪽이 잃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94년에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요, 북한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어주는데 중수로가 아니고 경수로를 짓는 작업을 합니다. 경수로로 이 핵발전을 하면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가지고 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수로 발전소를 세워주는 거예요. 또 이게 하루아침에 세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세워주는 기간 동안에 북한에다 에너지를 또 제공해요. 두 번째가 주한미군 문제. 이건 94년에는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핵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 북미 간의 체제 안전 문제라든가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가 비핵화 문제와 같이 엮어서 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비핵화 문제와 함께 체제 안전 문제가 갑니다. 문제는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질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북한은 핵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핵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도 없애야 됩니다. 이래야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한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남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다라고 할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70년대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문제로 갈 건지, 아니면 90년대와 2000년대에 있었던 GPR이라고 하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문제로 갈 건지, 이거는 사실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했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동맹국들의 주둔비 부담을 늘리겠다. 이 얘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동맹국 중에 중요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거죠. 미국은 사실 그 주둔비 부담이라는 것이 미국의 세금 납부자들의 돈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금 납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해외 주둔비군의 부담, 이 주둔비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서로 지금 이제 만나서 비핵화 문제와 또 이 체제 안전의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북한 쪽에서 지금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북한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비를 줄임으로써 그 돈을 오히려 내부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이 방안의 하나가 사실은 북미 회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기의 업적을 굉장히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